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65회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양쪽 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가려야 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물론 그런 지혜가 언제나 잘 실천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역시 사람 일은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무용가 최승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최승희는 광복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월북했죠. 그녀의 남편 안막이 이미 좌익의 거물급 인사였다고 할 수 있고, 그녀도 월북하고 나서는 북한 문화계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역시 다른 인물들처럼 냉전이 끝난 다음에 최승희가 재발굴되고 다시 한참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용계에서 최승희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주로 그녀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 하면,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이렇게 보아주는 시선이 많았죠. 저는 최승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최승희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산주의자였다. 그녀는 광복 후에 조국의 분단 위기에 처했을 때 남한의 자본주의식 근대 기획에 참여할 것인가, 북한의 사회주의식 근대 기획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북한으로 가담하였고, 거기서 자신의 역량을, 예술적 역량을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북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용계나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들이 최승희를 신비스러운 무희, 국제적인 무용가, 세계적인 무용가 정도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는 최승희는 이미 그 당시에 서구의 근대적 공연 예술과 발맞추는 종합적 역량을 가진 무대 예술인이었고, 연출가였다, 연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근대적 예술가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승희는 무용을 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요. 무용 예술의 드라마를 접목시키면서 그것을 어떻게 총체적인 요소들이 결합한 공연 예술로서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고 적절한 예술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종합 능력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로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승희는 연출 능력이 있는 연출가이자 종합예술인이었던 것이지요. 최승희에 대해서는 사료가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 그녀가 썼던 글들과 언론 보도문,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배들에 의해서 잘 엮여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이번 회에서는 제가 그 자료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월남한 이철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7년에 계몽사에서 북의 예술인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북한의 예술인들에 대한, 문학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승희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최승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34쪽부터 보면은 소제목이 최승희의 욕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최승희가 개인적인 욕심이 많고
그리 정숙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최승희 관련 연구들에서 사료로 잘 인용되지 않는 것이겠죠.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완전히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문적 공신력을 고도로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잡담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닌 그런 식의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격상 다음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려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오래된 자료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료이고 잊혀져 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 정도라도 한 구석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언젠가 누구에게는 참고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주저 북의 예술인 제1장 5절의 최승희의 욕정 부분을 34쪽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9월로 접어들면서 한윤호 기자는 모스크바 고리키 문학대학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고 그 대신 군사생활부의 한창수 기자와 경제생활부에서 이현우 기자가 새로 보충 증원되었다. 문화예술부가 이렇게 증원된 것은 김일성의 6월 교시의 덕택이었다. 북한의 전체 도시와 기업소가 파괴된 가혹한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산 증강과 전쟁 승리만을 외쳐보았댔자 실효를 거둘 리 없었다. 요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쟁 승리의 신심을 돋우어주고 견결한 투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선 심리전이 앞서야만 했고 또 당과 김일성은 그것을 요구했다. 또 9월로 들어서면서 문화예술부는 타부서에서 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특히 동부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세계 청년 축전 공산권 위주에 북한 괴뢰 집단은 100여 명의 기성무대 예술인을 민청예술단의 이름으로 파견하고 있었다. 최승희와 안성희 모녀를 중심으로 한 무용 앙상블과 국립예술극장, 음악무용 중심 공연단체의 김완우를 중심으로 한 합창단의 활동 상황이 9월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다. 최승희 안무 연출 주연으로 된 무용극 조선의 어머니가 무용 콩쿠르에서 1등상을 획득하였고 이석예 국립예술극장 소속을 중심으로 한 고전무용 앙상블의 장미꽃이 군중무용 부문에서 입상하였다는 소식은 참화 속에서 신음하던 북한 예술계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희소식은 계속 들어왔다. 개인 음악 콩쿠르에서는 국립예술극장의 독창 가수인 유은경이 동양의 꾀꼴새라는 찬사를 받으며 2등에 입선했고 기악 독주 콩쿠르에서는 백고산이 바이올린으로 3등에 입상했다고 전해왔다. 민청신문은 이 입상 소식을 연일 특집하였다. 이름이 청년축전이고 민청원으로 구성된 파견단이라고 하지만 북한 대표의 대부분이 민청원이 아닌 기성배우로서 구성되고 사실상 북한 예술 역량을 평가받는 공산권 예술경연대회였었다. 최승희만 하더라도 연령이 42, 3세쯤 되었고 유은경도 비슷하였다. 나는 이런 데서 세계 청년 예술축전이 결국은 공산권의 예술경연대회라는 것과 이것이 하나의 대회 선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괴 대표 단원들은 9월 말까지 모두 귀국하였고 우리들은 귀국한 예술인들과의 인터뷰 특집을 만드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이 파견단 일행 중 가장 공로가 많은 최승희만이 모스크바에서 떨어져 약 보름간 체류했다가 10월 중순에 평양으로 금의 환향했다. 최승희가 각별히 모스크바에서 체류하게 된 것은 그의 딸 안성희, 당시 19세를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부속 무용학교, 소련 제1급 무용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함이었다. 안성희를 모스크바에 두고 최승희가 금의 환영했을 때 그것은 이름뿐이요.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날로 치열해지는 전쟁과 공습 때문에 언제 최승희가 평양을 들어간지 그것조차 몰랐었다. 다른 중앙예술단체는 평양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었지만 최승희 무용연구소만은 평북 용천군 불상면에 소개하고 있었다. 아무리 먼 곳에 소개해 있다 해도 그가 평양에 머무는 동안 인터뷰 조직을 할 수 없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알력이 개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당시 김일성의 개인 독재와 그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던 소련파 두목인 허가이 일파 및 남록의 박헌영 일파와 최승희를 추켜 세우려는 김일성의 값싼파 간의 알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풍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최승희와의 인터뷰는 조직하지 못했으나 곧 준공될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귀환 공연이 있다 하기에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모란봉 지하극장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북한에 존재하던 유일한 극장이었으며 대중집회 장소였었다. 그 많던 극장과 영화관은 6.25 동란 초기에 이미 공습으로 완전 파괴되었고 5괴에서의 집회란 불가능했었다. 때문에 북괴는 어떤 공폭 하에서도 각종 기념 군중 대회와 외국 귀빈과의 연회 또는 예술 공연을 겸할 수 있는 극장을 모란봉 및 옛 일제 신사터전 지하에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51년 초여름에 착공한 이 지하극장의 특징은 지하 100m를 뚫고 들어가서 건설된 관계로 어떤 공습에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좌석을 500석 가졌다는 그것이었다. 불굴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지를 상징한다는 이 지하극장이 준공된 것은 소련 10월 혁명 기념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이 지하극장이 준공되지 않았으면 아마 세계 청년예술축전에 참가했던 귀환 공연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부 베를린으로 떠날 때 고별 공연도 없었고 또 종합적으로 시연회도 갖지 못하고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출발했던 것이다. 10월 혁명 34주년 기념 보고대회가 진행된 며칠 후 제1차 세계 청년축전에 참가했던 예술단의 귀환 공연이 성대히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연은 말썽이 많았고 이 말썽은 외형상 문화선전성과 문예청 간의 레퍼토리 선정 안배 문제로 표면화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류 속에 흐르고 있던 김일성의 값싼파와 소련파 그리고 일부 소련파로부터 동정을 받던 남록의 박헌영파의 대립이 노골화했던 중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사건의 진상인즉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출연 문제를 둘러싼 분규였었다. 최승희는 원래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수다하고 다변적이며 이기 명예심이 강한 여자였다. 그래서 최승희는 김일성이가 자기를 비호해주는 것을 기화로 삼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더구나 베를린 축전에서 자작 안무 겸 주인공 역할을 해서 1등상을 획득한 조선의 어머니도 있던 까닭에 귀환 공연의 레퍼토리를 최승희 무용연구소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이를 적극 지지한 것이 문예총이었다. 문예총 위원장인 한설야는 김일성 값싼파의 비호를 받고 있었고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은 한설야와 단짝이었다. 그러나 남노당 계열의 문화인들은 최승희를 경원했고 최승희의 아부근성을 가장 싫어했다. 또 소련파 계열에서는 김일성에게만 아부하는 최승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소련파의 압력으로 문화선전성은 최승희 중심의 귀환 공연을 지향하고 공평하게 레퍼토리를 안분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은 최승희의 의도하는 대로 공연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암투가 후일 당박사라고 자칭 자화자찬하던 소련파의 두목인 허가이가 자살
암살이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 후일 소련 남로당파의 몰락의 시초가 될 줄이야 신 아닌 사람으로 누가 알았으랴. 이 사건은 앞으로 소개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이런 내분이 압류 속에서만 소용돌이 쳤지만은 나는 그런 내분이 있었다는 것을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최승희와의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되었다. 최승희가 신문기자에 대해 베푸는 서비스는 그만이었다. 최승희는 민청의 이름을 빌어 베를린 축전에 출연했던 만큼 민청신문에 대해 각별히 대우를 한다고 선심도 썼다. 그러면서 요새 저 때문에 말썽났던 일 들었지요? 하고 묻기도 하였다. 정말 이번에 민청 동무들의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 보답으로 내일 다시 와요. 그럼 내가 백림 얘기, 성희의 얘기, 또 요새 말썽났던 일 모두를 말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분규를 제외하고 최승희 특집을 염두에 두면서 최승희의 호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언제 찾아뵈올까요? 글쎄, 내일 아침 일찍 제 숙소로 올 수 있겠지요? 나는 반가운 김에 한마디로 가겠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나이는 40을 훨씬 넘었지만 최승희는 아직도 아름다움과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그 이튿날 최승희가 투숙하고 있는 영남도당 지하 방공호로 찾아간 것은 아침 8시 반경이었다. 안내를 받아 최승희의 거실로 들어서니 비석격인 젊은 여자 무용수가 질겁을 하면서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나는 왜 질겁을 하는지 몰랐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난 이리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면서 신문사에서 왔다는 말을 했다. 망설이던 그 무용수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 그 안쪽으로 있는 거실을 노크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너무 일찍 찾아와서 그런가 싶어 나는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나는 기다리다 못해 신경질이 났다. 이때 안에서 최승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민청서 오신 분 아직 계시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흠칠 걸음을 멈추었다. 방 안에는 때 아닌 선객이 먼저 와 있었고 색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령으로 보아 35세가량의 건장한 장년 신사가 파자마 바람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지 않은가. 최승희 역시 파자마에 가운을 걸치고 요염하게 서 있지 않은가.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을 모른다면 모르되 안막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의 이 광경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을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승희는 눈치 빠른 여자였었다. 나의 당황성에 겸연쩍었던지 단념했던지 평양도당 부위원장이신데 상관없으니 들어오셔요 라고 하였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태도도 어색하였지만 최승희의 얼굴에서는 가책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승희는 내가 민청신문의 문화예술부장이라고 알렸다. 아, 그래요? 난 평남도당 부위원장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은 대지 않았다. 그리고 불의의 침입자인 나에 대해 불손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달콤한 장소에 침입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자, 이리 앉아요. 최승희는 무거워지는 공기를 돌리려고 그랬지만 나는 내가 방금 불손하게 난입했다는 가책에 앞서 불쾌감이 먼저 솟아올랐다. 오후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이 말에 먼저 회답을 한 것은 최승희였다. 참 그렇게 해줘요. 오늘 아침은 수상님도 배우러 가야 하고 스케줄이 꽉 짜여서. 물론 구변이겠지만 걸핏하면 김일성의 이름을 치켜드는 최승희가 더욱 싫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최승희는 아이, 코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요. 그렇게 가면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진정한 말이 아니었다. 어서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지하 방공호에서 나온 나는 검은 하늘에서 흩어지는 눈송이를 쳐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분노로 침을 탁 뱉었다. 안막, 넌 참 바보로구나. 저걸 그냥 놔둬. 이런 욕설이 절로 나오는 것을 꾹 참으면서 나는 내가 고급 간부, 특권 계급으로 되지 못한 것을 한탄했다. 내가 비록 안막을 불쌍히 여기긴 했지만
안막 역시 최승희와 별거 생활을 하면서 젊은 비서와 동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사회를 나무라야 했다. 최승희나 안막, 도당 위원장급인 이들은 모두 당중앙위원회의 대상 간부, 고급 간부 특권 계급이다. 고급 간부들은 여성들과의 나눔을 자행해도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당규율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김일성을 비롯하여 고위 간부들이 모두 그러했고 심한 경우 유부녀와의 정사 문제가 탄로되어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그런 사건은 정치 사상 문제와는 별개 문제라고 하여 묵살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와 같은 중간 간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면 자본주의적 부패한 사상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가차없이 당규율에 의해 처벌되었다. 이래서 중간 간부들은 사소한 행동에도 항시 당규율에 저촉되는 것이 두려워 사색과 행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고급 간부들은 콜론타이즘의 영향을 음양으로 받아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최승희와 같은 특권 계급은 죄의식을 받지 않고 정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당원 혹은 젊은 여성당원들은 고위 간부들의 그러한 폐륜의 대상물로서 정조를 유린당하고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이 북한 사회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었다. 고급 간부들은 자기의 특권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향락을 채우고 만족할 수 있어도 그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당원들은 어떻게 되란 말인가? 나는 그러한 불우한 여성 가운데 한 여자의 슬픈 울부짖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이고 이 자료가 정사나 공식적인 연구에 인용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북한 사회의 분위기나 또 다른 자료들에서 약간씩 배워 나오곤 했던 최승희 주변의 상황들이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가끔 한 번씩 꺼내서 재검토해 볼 만한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그의 약점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지요. 북한 사회의 삶의 모습이나 특히 북한 지도층에 대한 서술, 평가 등은 더더욱 그러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사회의 명암을 바라보듯이 북한 사회의 명암에 대해서도 되도록이면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